네, 여러분 오늘 벌써 12주차를 맞아서 이제 앞으로 강의가 2주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이걸 하고 나면 그래서 미리 좀 예고를 하자면 다음 주 13주차에는 마지막 강의, 종강에 해당하는 14주차의 내용을 함께 녹화해서 각각 두 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는 미리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13주차에 클릭을 하면은 그 강의 내용을 클릭하면은 이제 도어에서 13주차 강의를 볼 수 있고, 또 14주차로 내려가서 그 항목에 클릭을 하면 14주차 강의도 여러분이 미리 볼 수도 있게 13주차에 미리 14주차의 마지막 강의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과제도 마찬가지로 13주차의 과제와 14주차의 과제를 공개를 동시에 13주차에 하면서 각각 말하자면 제출 기한만 13주차는 13주차 일요일까지죠. 그 주 일요일 마지막 끝날까지고 과제 제출 기한은 14주차의 경우는 14주차까지를 주되 과제 시작은 13주차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 강의는 제 15주차에 기말시험을 보지 않죠. 하지만은 미리 공개한 것처럼 그렇지만은 다른 과목들은 이제 기말고사를 대부분 또 볼 경우가 많아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4주차에 부담이 많죠. 다른 과목들에 대한 과제도 있고 또 시험 준비, 기말시험 준비도 있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몰려서 14주차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감안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13주차에 미리 좀 이제 여러분이 주말쯤에 좀 힘들더라도 미리 14주차에 공부도 하고 과제도 제출한다면 이 과목의 경우는 적어도 13주차 주말까지 해서 여러분이 완결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담이 이제 주는 것이죠. 14주차에는 이 과목에 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전혀 않게 되고 다른 과목들에 올인해서 기말 시험과 다른 과목들의 과제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공지합니다. 13주차에는 13주차의 강의 내용과 과제, 그리고 14주차의 강의 내용과 과제를 동시에 2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동시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13주차에 그 모든 과제들을 다 제출하고 14주차까지를 제출하면은 마지막 주에는 다른 과목들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평소처럼 그냥 14주차 과제를 하고 14주차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여러분이 13주차에 이 과목에 관한 과제들을 다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4주차를 선공개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13주차에 함께. 그러나 기한은 역시 마찬가지로 14주차까지는 낼 수 있도록 14주차 과제의 경우는 그렇게 2주에 걸친 기한을 줄 것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그냥 13주차만 하고 14주차에 가서 또 14주차를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여러분 미리 공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오늘 과목 다뤄질 오늘의 그 주제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챕터의 그 내용이죠. 제목이죠. 그래서 인간과 도덕이라는 그 2장의 제 3절에 해당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제목에 관해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죠. 하나는 인간의 인격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인격 성숙의 조건에 대한 그 성찰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선의지와 악의 성향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 깃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이것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선한 의지를 일깨워서 우리가 악의 성향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그러면 세 번째는 도덕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도덕법칙에 관한 성찰이죠. 그래서 칸트의 경우 도덕법칙으로 세 가지의 정식화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동일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형식은 각각
공리주의자들의 도덕 원리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윤리학상에서 보자면 크게 보면 이제 동기를 중시하느냐 결과를 중시하느냐 이 두 가지 입장에 대립하는 것이 바로 칸트와 공리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기를 중시하는 칸트가 어떻게 해서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이 바로 칸트의 도덕 법칙의 세 가지 정식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크게 두 번째 주제는 그 철학의 역사와 관련되는 것이고 근대 철학에 관한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한 서로 대립하는 사조, 근대를 대표하는 사조죠. 계몽주의 사상하고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데 이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칸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계몽 또는 참된 계몽의 이념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경우 이제 시대적인 의미에서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마지막 끝 무렵에 살았던 칸트가 어떻게 계몽주의를 정리하고 또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낭만주의를 열어놨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좀 가지고 계몽주의자인 데카르트, 대표적인 계몽주의자죠. 계몽주의를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고 또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사람은 이제 칸트라고 아까 말했죠. 계몽 시대를 살았고 계몽을 정리를 하고 계몽을 완성했다고도 하지만 계몽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참된 계몽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칸트가 제시하면서 머리만의 계몽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도덕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계몽이다라고 칸트가 얘기했다면 이것이 이제 낭만주의자들의 그 예술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자들 또 인간의 그 도덕적인 결단이나 의지를 중시하는 또 예술적인 정서, 감정, 체험을 중시하는 이런 낭만주의를 열어놓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라는 이 대표적인 근대의 철학의 사조들 각각 데카르트와 칸트로서 이렇게 대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칸트 이후에 쉘링 같은 예술을 중시하는 이제 철학 사조가 나오죠. 주정주의에 가깝고 또 주의주의에 가까운 이런 입장들이 나오죠. 주지주의적인 것이 계몽주의라면 낭만주의는 주정주의 또는 주의주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 쉘링 이런 사람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번 주는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내용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곧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주차에 해당하는 강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말 시험이 3주 남았기 때문에 일정에 관해서 그리고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 안에서 보자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된 이제 내용 그리고 시대 사조상으로 보자면 근대 철학에 해당하고 또 우리가 그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상에서 보자면은 근대 철학자들인 데카르트, 칸트, 쉘링 이 세 사람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크게 사조로 보자면 근대 이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철학을 내용으로 하고 철학자는 아까 말한 데카르트, 칸트, 쉘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는 크게 두 가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겠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워밍업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내용은 우리가 거짓과 진실 그 차이를 아시나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이 크게 우리나라에서 상영됐던 드라마 하얀 거탑 그리고 영화 중에서는 7번 방의 선물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탑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김명민 탤런트가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던 그 장준혁이라는 외과 의사죠. 심장외과 전문의 역할을 했는데 이 장준혁이 극중에 이제 그 무죄 판결을 1심에서 그죠? 네, 의료사고를 저질렀지만은 그 의료팀들이 그가 이제 출세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이런 어떤 이기적인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외과 의사 장준혁이었는데, 그가 제주도의 이제 학회에 참가해서 거기서 또 자신의 어떤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의 세계적 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도 학회에 참석한 사이에 이제 일어난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되고, 그러면서 급하게 레지던트라든가 자기 팀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전화로 사고를 보고하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의료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이제 환자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그 환자의 보호자가 된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근데 첫 번째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스스로가 가가지고 이제 전문의로서의 소견을 브리핑하면서 이제 뭐 차트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이것은 자기가 수술했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사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전문의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니까 의학적인 판단이 또 거기서는 의료사고라는 그 재판의 특수성에 따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학적으로도 무죄,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자연사다라는 이런 이제 1심에서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법학에 있어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났지만 또 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는 자연사라고 입증을 했다고는 했지만,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그 내면의 진실을 가린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7번 방의 전물에서는 이제 용구가 억울하게 그 누명을 써서 그 소녀죠, 그 유치원생인가요? 그 소녀의 살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사고사라고 봐야 되겠죠. 날라온 벽돌에 맞아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사건의 그 근처에 있었고, 또 그의 그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자료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판결이, 이거 최종 판결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고 용구는 이제 결국은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과연 진실인가? 자, 그것은 이제 그 딸인 그 여기 지금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법학적으로 보면 이제 최종심에서 3심까지 가서 예를 들면 사형 선고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진리는 유죄가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건은 오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진실이 가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결국 그 딸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 억울한 이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길을 택해서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성장하게 되는 이 과정이 이제 나중에 다뤄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준혁의 무죄 판결과 여기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용구의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판결이지만,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지만 둘 다 사실은 그 거짓된 그 내면의 진실이 가리워진 은폐된 거짓된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리란 비은폐다라는 이제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그래서 드러난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지, 내면의 진실이 가려진 채로 우리가 현상, 겉모습만 가지고서 관찰과 측정 가능한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내면의 진정한 그 속의 진실을 가리울 수도 있다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관측의 결과라기보다는, 또는 과학적인 입증의 결과라고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 비은폐라는 게 그거죠. 은폐됐고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존재론적으로는 진리고,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정한 의미의 진리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 철학자는 실존적인 진리라는 것은 비은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이제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실존 철학이 비판하는 하나의 그 이유도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또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사회과학적인 또는 자연과학적인 이런
무죄 판결이나 자연사 입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겉핥기식의 관측 결과에 의한 것일 수만도 있을 수 있겠다. 그 내면의 진실은 완전하게 드러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자, 이런 성찰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하얀 거탑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외과 의사의 장준혁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자신의 의료사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서 사용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오류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서 환자의 죽음을 자연사로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은,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의 진리라고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의 내면은 과연 진실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 또 다른 예를 여러분이 이제 서양의 외화 중에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외화 중에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잭 니콜슨이 이제 제셉 대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데미 무어가 이제 중령으로 나온, 소령인가? 중령인가? 네. 지금 계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네, 데미 무어가 이제 그런, 법무, 관련된 장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신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신임 이제, 말하자면 법무관으로 임관한 중위로 나오는 이제, 말하자면은, 거기서, 탐 크루즈죠. 젊은 시절에 탐 크루즈와 이제 데미 무어가 나오는 이제 이 어피굿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셉 대령이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진실이라는 것을 숨기고,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지향적인 또, 야심을 가졌던 이 대령은, 스타로서, 그러니까 소장이죠. 장군으로서 별을 달기 위한 이제 그런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면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진급에는 유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습 대령은 군대 내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병사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군대 내무반 안에서 말하자면은 상급자에 의해서 이등병이 말하자면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폭력적인 어떤 구타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보면 코드 레드라고 하는 그 군대 내부에 해병대입니다. 이것이 배경으로 하는 것은 미국 해병대인데, 쿠바라고 하는 그 공산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 안에서 이제 특수한 어떤 규율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말하는 코드 레드라고 불문율상으로 군법으로 보자면 사실은 부당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던 하나의 불문율로서 코드 레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군기를 확립하라는 이제 명령이죠. 그래서 폭력도 허용하는 군대 내부만 안에서의 얼차례라든가, 오늘날 우리 군대에서 보자면 얼차례라든가 이런 기합을 주고 폭력적인 구타도 허용되는 이런 것이 이제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코드 레드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사실 제습 대령이 비밀리에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은 군대 내부반에 있는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를 구타하다가 결국 군기 잡겠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본인이 코드 레드를 명령했다라는 것을 숨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말단 내무반에 있었던 병사들 간의 어떤 사고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축소시켜서 관련자만을 이제 간단하게 징계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이렇게 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파고들게 된 것이죠. 이제 변호사 출신의 이 젊은 탐 크루즈가 역할을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데미 무어가 또 장교로서 소령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런 정의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은 제습 대령의 코드 레드가
그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최초의 원인 제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건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증인으로서 이제 제습 대령이 그 법정에 섰을 때, 만일 자기가 이 코드레드를 지시했다라는 것을 발설하지만 않았다면은, 그게 이제 진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진실인데, 그것을 발설하지만 않았다면은 자신은 이제 승진돼서 별을 달게 되고, 스타 장군으로서 이제 장성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려는 자신의 그 삶의 목표와 적합한 그런 판결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진실을 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탐 크루즈의 어떤 말하자면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재능이 거기서 발휘돼서, 날카롭게,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상처를 주는 이제 발언을 통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야 말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영화인데, 만일 그 자신이 코드레드를 명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고 장성이 되고 스타가 되고 장군으로 승진해서 소장이 돼서 결국 자신의 그 이익을 쟁취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무사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승진을 하고 장성이 돼서 별을 땄다고 해도, 그러나 그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그 동기였던, 예를 들면 육군 사관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동기 중에서 마킨슨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지금 대령이고 이미 해병대 이제 그 사령관이고, 자신의 이제 동료이자 자기 부하로 이제 자기 동료가 이제 위치하고 있었죠. 그 부대에 중령이라는 계급 때문에 자신은 대령이고, 그래서 승진을 자기는 이제 출세지향적이어서 출세를 해서 대령까지 올라갔지만 자신의 동기는 이제 중령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마키슨 중령은 사실은 굉장히 양심적인 군인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드레드를 반대했죠. 코드레드 명령을 통해서 군기를 잡기보다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병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길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킨슨 중령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또 자신이 그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했을 텐데, 아무튼 코드레드를 통해서 군기강을 확립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병사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라. 자, 이런 식의 명령을 함을 통해서 결국 그 문제가 되는 병사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사실은 그 제셉 대령이라는 최종 명령권자가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책을 느꼈던 것은 그 동료였던 중령이었죠. 그래서 마킨슨 중령은 동기였던 마킨슨이 오히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힌트를 제시하고 코드레드를 사실은 대령이 했다라는 것을 내부 고발을 했지만, 또 자신의 어떤 동기로서의 동기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또 부담을 느껴서 자살하고 말죠. 마킨슨 중령이. 그래서 이렇게 만일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킨슨 중령이든 또 제셉 대령이든 이 사람들 둘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은폐되고 말 사건이죠. 군대 내부 안에 어떤 이런 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폐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 개인의 내면 안에 은폐되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법정에서는 무죄로 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태의 진실, 그 사태 그 자체의 진실의 내면의 그 진실과는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하얀 거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피군맨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칸트의 이론 철학의 내용의 결론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과학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섬나라고, 진리의 섬나라고, 그 작은 섬 바깥에 펼쳐진 무한한 바다나 또 그 섬 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 섬 밑불이 해당하는 빙산의 그 밑불이나 또 저 해저 그 기반을 지진이나 우리가 화산을 일으킬 수 있는 저 밑에 마그마가 도사리고 있는 저 해저의 깊은 지반에 대해서는 과학은 알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상을 알 수 있을 뿐 사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그 현상의 세계,
과학이 알 수 있는 현상의 세계는 진리의 섬에 불과하다라는 비유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태 내면의 진실을, 사태 그 자체의 진실을 우리가 칸트가 말한 사물 자체에 비유해서 이해한다면 칸트의 인식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사물 자체를 과학이 왜 알 수 없다라고 말했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소설 중에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보면 주인공인 라스콜린코프는 법대생인데, 그죠? 전당포의 그 노파는 그 자기같이 가난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지식인들, 청년들, 자, 이런 학생들에게, 그 가난한 학생들이 볼 때는 저 돈이 많은 전당포 노파는, 하등 사회적으로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고,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도, 노동인구로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자도 아니고, 고리대금이나 무슨 이런 전당포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걸로 이익을 남기는 저런 노파는 사회의 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노파를 살해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기서 훔친 돈으로 자신의 어떤 장학금으로 쓴다든가 또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에도 전체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전체의 행복이나 전체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 개인인 노파를 죽이는 것이 그의 인권에는 문제가 되는 문제겠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 또는 자기와 같은 가난한 고학을 하는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제 자신이 사귀던 그 아주 순수한 그런 양심을 가졌던 그 여인의 말하자면 권유도 있고 해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죠. 자수를 하게 되는데 경찰에. 근데 아무튼 최초에 그가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되고 또 그것들을 정당화했던 그의 논리, 그의 근거는 뭘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벤담의 공리주의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그 근거를 최초의 대학생으로서의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논리적인 근거는 뭐였겠는가? 가장 좋은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고 최대의 쾌락이라고 했다라는 그 벤담의 공리주의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나 그가 왜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가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하고 말았는가? 그가 그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그것은 칸트의 어떤 도덕 철학이나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인간의 이성의 사명 또는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삶이라는 것은 선의지를 낳는데 그 목표가 두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이 머리가 좋고 이익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의 도구나 집단의 이익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그런 데 사용돼야 된다라는 이제 칸트의 이성의 사명 또 인간의 사명에 대한 칸트의 생각.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선이라는 것은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어지는 어떤 만족이나 기쁨에서 찾아야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최고로 좋은 최고선이 될 수만은 없다라는 이제 칸트의 도덕적인 철학 또는 가치관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각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할 때 그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논리하고 그가 곧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그의 가치관이랄까 또 도덕적인 어떤 근거는 다를 수 있겠다. 벤담이나 칸트가 다를 만큼이나 그렇게 다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자 우리가 이 교과서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를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9주차에 포도주와 인간의 비유를 했었죠. 그 내용이 앞에 부분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포도주의 가치와는 달라서 가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엄한 가치를 갖고 대체 불가능한 가격 가치라는 것은 다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가 포도주가 이게 15,000원짜리 포도주다라고 한다면 같은 가격의 등가에 다른 포도주로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존엄한 것이고 이것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체 불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인격을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정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격은 가격하고 달라서 상대화되거나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포도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맛과 향이고 또 인간의 그러면 인격이나 인품을 결정하는 것도 내면의 품격과 향기다라고 한다면 포도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가 숙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인간의 이런 향기, 인간 인품의 향기를 결정하는 것은 성숙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근데 포도주의 숙성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시간이라고 그랬죠. 어떤 시기에 딴 포도를 얼만큼의 시간에 걸쳐서 오크통 속에서 발효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인간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인격이. 오히려 나이가 많은 70, 80대 된 노인도 정말 그 방화 사건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자, 이런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인간의 사람됨의 향기라는 것은, 품격이라는 것은 결국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인간 성숙의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다고 해서 다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때,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아픔을 못 견디고 자살한다든가, 그래서 자살해버린다든가, 또는 삐딱한 우리가 그 정말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해서 불의한 세상하고 타협해서 약삭 빠르고 또 악랄한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악에 물든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타락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거기에다 우리가 이것을 성숙이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건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썩은 악취를 풍기지 않고 그 깊은 그윽한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 아픔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떤 과거의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양심적으로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결단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성숙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양심적인 결단을 그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가 얼만큼 양심적으로 결단해서 극복해 나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의 극복이라는 말을 썼죠. 아픔을 극복했을 때 그가 곧 성숙해진다. 근데 그 아픔의 극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양심적으로 사용해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픔의 극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하이데거나 이런 실존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결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성숙의 관건은 또 후기의 하이데거는 이것을 탈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는 존재의 소리, 존재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표현으로서 썼는데, 후기에는 양심이란 말을 대신 이런 존재의 부름에 응답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는 이제 피투적인 기투로서의 오늘날 이 순간에서의 결단, 또는 후기에는 이제 탈존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때묻은 삶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존재의 목소리에 존재에 응답하는, 존재의 소리에 부름에 응답하는 삶. 이걸 이제 후기에는 탈존이라고 그랬고, 초기에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제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행위의 동기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겠는데, 인간 행위의 동기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자면 외적인 것, 외면적인 것하고 이제 내면적인 것으로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동기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기라는 것이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동기들은 다 외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기의 냄새를 맡고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고기를 먹든 말든, 또 빵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것들이 이제 행위의 동기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동물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동물은 이런 외부적인 고기 냄새나 빵 냄새 같은 자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강제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능에 따른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본능에 구속된다.
본능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는 고기 냄새나 빵 냄새는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본능에 구속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니 선하니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동물적인 거의 뭐 기계적인 우리가 조건 반사처럼 무릎을 치면은 이게 뭐예요? 발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처럼 마치 배고픈 그 동물에게 고기 냄새를 맡게 했을 때는, 빵을 냄새를 맡게 했을 때는 그가 불가피하게 거기에 구속돼서 먹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 자, 인간은 장발장의 예를 들면 그가 이제 빵 냄새를 맡고 배고플 때 그 쇼윈도에 있던 빵을 훔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고 자신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비난할 수 있냐면 인간은 두 가지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도 동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강제로서의 그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빵 냄새에 내가 본능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강제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는 강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빵 냄새나 고기 냄새를 그냥 자극이라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혹이라는 말로 유혹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으로 느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자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이렇게 본능적으로는 강제되는 것이지만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본능적 끌림에도 불구하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는 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 끌림을 느끼지만 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서는 중요한데, 이 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필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대해서, S에 대해서 P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주어지면은 R이죠. SR이죠. S가 주어지면 이제 R이라는 반응, 리스판스라는 스티뮬러스 리스판스의 반응이라는 것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어떤 이런 행동 체계를 동일한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은 비인격적이다라는 이제 비난을 오늘날 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어떤 또 심리학자들이 나오는 것인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근데 이런 동물과 인간을 동일한 본질로 이해하고 또 그 행동에 있어서도 동물과 인간의 행동 구조를 동일하게 이해했던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이런 이 자극을 단지 불가피한 강제로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강제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서 이해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이제 이해했다는 측면에서 칸트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외적인 동기는 크게 그래서 동물의 경우와 인간의 경우로 나눴는데, 우리가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순수한 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예지적인 또는 초월적인,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해서, 이런 내적 동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유의지의 힘에 의해서 이제 결단하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존 철학을 또 가능케 하는 이런 이제 인간의 내적 순수 동기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본래적인 실존으로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내적 순수 동기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존 철학이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으로의 결단이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초월적이고도 예지적인 측면의 힘,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이런 자유의지가 바로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예를 들자면 양심선언 같은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부 고발이라든지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이익이나 자신의 봉급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이나 자신의 뭐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상실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 냄새와 빵 냄새에 그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빵을 먹을 수도 없을, 자신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이런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도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죠. 뭐 누구나 생존의 어떤 두려움을 생존의 위기를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욕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욕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결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양심의 선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원리는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경험적인 자극이라는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내적인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양심의 자유에서 오는 것이다. 예지적인 자유, 초월적 자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칸트가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네. 네.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선의지와 악의 성향의 대립 안에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이 구조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재도 나와 있는 예 중에 우리가 기말 시험을 이제 보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어떤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우리가 뺑소니를 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뺑소니 신고는 결과적인 면에서 법에 합당한 행위이죠. 그러나 결과는 올바른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의 동기는 과연 어땠을까? 선할까? 악할까? 자, 우리가 동기가 선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칸트의 어떤 도덕 원리에 따른 이제 삶이었을 그 행동이었다면 그의 결단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었다면 당연히 선한 것이었겠죠. 그 행위도 동기도. 근데 우리가 동기가 선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은 그 우리가 도덕의 원리